네,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국회의장 후보 뽑는 날. 드디어. 예. 드디어. 몇 시예요 오늘? 그거? 10시든가요? 그래요. 지금 의원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근데요, 이게요. 예. 당내 선거는 마음의 결정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2020년대에는 20년도에는 원내대표 선거할 때였던 것 같은데 막판에 그 연설하는 거 듣고 마음 바꾼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은 귀신도 모른다는 거. 정말로. 그러니까. 의장도 사실은 마찬가지. 원래는 그냥 추대 형식으로 늘 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누구를 생각하냐 이런 질문과 무식한 질문은 안 드릴 거고 이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상호 의원이 국가 서열 2위를 뽑는데 대표가 결정하는 건 문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민수 대변인이 명심에 의한 교통정리는 없었다라고 또 부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제가 이제 언론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늦었다. 명심 교통정리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왜요? 진위 여부를 가릴 때는요. 예. 이제 추측성 기사가 나오자마자 대응했어야 맞죠. 아니라면 좀 명확하게 아니라고 그냥 짧게 기자들에게 통보하면 될 일이었는데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일파만파 됐던 거고 기정사실화 됐던 거여서 지금의 대응은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 워낙 강하게 돌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진용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이나 중앙지검장을 인사하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항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하나의 그 덩어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추미애 장관님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표님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게 두 분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냐. 저는 서로에게 마이너스 전략을 선택한 거 아닌가? 예. 왜 이런 전략을 택했을까가 좀 의문스러운데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계란을 다 한 바구니에 담아버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세트가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장, 그전에는 다 제각각인 진영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분산이 됐었죠, 리스크가. 예. 그래서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어떤 분석이 따라붙었냐면 이재명 대표 내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를 한 건 네. 이제 강공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나눠지기 위해서 좀 더 어떤 개혁성을 강조하는 추미애 후보로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를 연임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글쎄 저는 연임 문제는 100% 대표님의 의지에 달렸고 어떤 발언을 하실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추측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가 개혁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개혁적인 추미애 의장님을 탄생시킨다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아니, 개혁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네. 당 대표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개혁 입법이나 이런 걸 드라이브를 걸면은 또 반발의 어떤 부담이라는 게 또 고스란히 올 테니까. 근데 추미애 의장이 앞장서서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 준다면 그 대표가 질 수 있는 반발의 부담 조금 좀 덜 수 있는 건 이 차원 얘기고 개혁성이 떨어진다 그 차원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 해도 결국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는 이제 의원들이죠. 의원들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이상합니다. 의원들은 도대체 그럼 뭐가 되는 얘기가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있으나 마나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장 선출 다음에는 상임위 배정이잖아요. 네. 일단 당에서는 상임위 신청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죠. 의원님은 어디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바는 있었는데 좀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네. 오.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께서 결정하실 일이라서.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를 못하니까 영 찜찜하고 잠도 안 오고 괜히 죄책감도 들고. 마무리 얘기하면 그냥 과방이 계속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좀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은 많았어요. 왜요? 일단 저희 지역구 문제들도 좀 있고, 그리고 오래 했으니까 이제 다른 네.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예. 워낙 지금 현안으로 올라와 있고, 이제 MBC는 8월, KBS는 12월 경에 마무리되고, 방심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예.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제가 언론특위위원장까지 해왔어서, 가지고 있는 사안과 풀지 못한 숙제가 너무 많은데, 그냥 다 떠넘기는 게 영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언론특위위원장이시라니까 제가 돌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아침에 혹시 경향신문 보셨어요? 아니 못 보고 왜 뭐가 있나요? 5월 7일에 예. 그 이제 기사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이제 조그맣게 하나 이제 박았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아래가 잘린 그런 사진을 이제 실었는데 용산 직원이 전화를 해서 경향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유감을 표명하더라.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예, 예. 오. 이런 어떤 그 용산의 대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청와대도 계셨었잖아요. 있었지만, 그러니까 막 일그러진 얼굴이 나오거나 아니요.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사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저게 왜요? 이상하지 않은데? 어떤 대통령의 그 위험을 나타내려는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저걸 위아래를 오버한 것 같은데요. 오바다. 예. 그리고 지금 저 얘기는 용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구나. 좋은 분위기면 저런 거 가지고 직원이 기자한테 저런 전화 안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이제 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도 이런 질문 참 여러 번 받아봤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인사 있었잖아요. 네. 똑같이 역시 이제 방탄용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고. 예. 그런데 그거는 뭐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의 이제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여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모든 그림들이 하나는 이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진용을 짰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총선에서의 그 패배를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복수열전을 하려는구나. 그리고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게 검찰의 오래된 잘못된 습성인데 최상병 특검 같은 국민적 여론이 큰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예. 정치적인 사건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이른바 또 이것도 대통령 친인척 사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겠죠. 동급으로 올려가지고 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어제 인사할 때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수석 대변이 됐던데 김민전 당선인이 네.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할 거면 그걸 받고 삼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까지 아우르는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거칠고 날선 공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든지 뭐 비슷한 사건이든지 뭐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영부인들이기 때문에 다 묶어버린다? 이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입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 타고 관광 갔다 오지 않았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예. 아니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물타기밖에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9일에 잠깐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자 일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걸 두고 많은 언론이 친문계 구심점 되나 물음표 이런 요지의 기사를 계속 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이미 그 전부터도 계속 뭐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계속 그래왔어서 네. 새삼스럽게 뭐 뭘로 떠오른다 하는 기사 자체가 되게 좀 낯설어요.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대화 나눠보셨다니까. 아니 전혀 없다고. 아니 저는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의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그렇게 천착하지는 않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예전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오히려 그 이제 감옥 안에 있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저보다도. 그래서 예. 반성을 제가 했었거든요. 예. 저분보다 제가 뒤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근데 지금 의원님 그 말씀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도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도 늘 그런 고민들을 저뿐 아니라 그분도 하셨고 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늘 해왔던 일이라서 예. 갑작스럽게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은 그냥 사람들 이 네.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것일 장사용이다? 뿐이다. 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은 해줬는데 복권은 안 시켜줬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네.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여전히 사면 복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복권도 해줘야 된다. 네. 복권이 안 되면 사실은 당장 여기서 뭐 어렵죠. 예, 뭔가 그렇죠. 하기는. 예. 예.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 최상병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좀 다시 돌아가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상병 특검법 네. 그 민주당 포함 야 6당이 장외 집회를 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예. 이 장외 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도화선이 될 수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화선? 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예. 200석을 만들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해선 안 될 것이다. 한 번의 그 경험은 두 번 경험하는 것에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서 개헌도 만들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총선 전부터 늘 해왔는데 200석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200석이라는 걸 경험해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200석을 만드는 거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대통령을 향한 그 어떠한 요구도 다 가능해지겠죠. 모든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문을 열지 않게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최상병 특검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야 본인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아마 이 정무적 판단 차원에서 그 고민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약간 돌려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이제 재표결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재표결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로 넘겨서 다시 재발의한다는 어떤 입법권 발동 차원에서의 이야기만 계속 있어 왔었는데, 지금 제가 장애 집회를 여쭤본 건 혹시 그거와는 또 별도로 장애 투쟁도 계속 가져가는 안에 어떤 지금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외 투쟁까지 지금 21대에 비해서 22대 국회의원들은 더 강한 마음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예. 오히려 그걸 말리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92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 투쟁이 웬 말이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병행이죠. 예, 장외 투쟁이라는 게 옛날처럼 원내 투쟁을 접어버리고 장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내와 장외를 병행하는 것이고 예. 지금의 장외는 국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예.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일 겁니다. 병행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분을 지금 보니 저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못하러 집니까? 이제 우리가 권한을 다 가졌는데. 김건희 여사 행보 있잖아요. 네. 어제 뉴스를 보면은 그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보도 좀 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비공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발 좀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고집을 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게 거죠?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이부속실 만들어서요. 영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받으셔서 그거 털어버리셔야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면 끝까지 이렇게 방어하고 안 나가고 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2년 내내 그쪽에서 주장했던 거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빨리 털어버리셔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영부인이 있는데도 이렇게 숨겨두고 이래야 되며 다른 나라 영부인들이 오면은 그거는 그 나라의 영부인을 우대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의무인 겁니다. 대통령 배우자 외교가 그럼요. 그걸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빨리 이부속실을 만드셔서 정상적으로 영부인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